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용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을 정말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장중에는 상승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주 어제 시장에서 또 크게 올라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흐름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모처럼 불어온 훈풍이 조금 이어지기를 바랐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하락세를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관망세가 짙게 깔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적 등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저희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도 코스피는 2,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올라봐야 2,610선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레인지 자체를 좀 적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2024년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갈 텐데요. 미국 대선은 현지 시간 5일 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자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에서 본 투표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투표는 길면 2주가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우편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자 가운데서 우편으로 투표를 한 자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34만 명의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경합주 7곳 중에서 애리조나와 네바다만 선거일 전에 개표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5주는 선거일에 우편 투표를 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편 소인이 5일까지 찍혀 있으면은 9일까지 도착분을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이 우편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편 투표가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것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편 투표는 밀봉된 투표 이 봉투를 열어서 선거뷰별로 분류를 하고 유권자 서명을 확인해서 개표 준비에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표 초반에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우편 투표 개표 후에 추월을 당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 측에서는 애리조나 개표 완료가 최장 13일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편 투표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경합주였던 플로리다에서 0.5%포인트의 이 차이 득표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검표를 두고 법적 공방을 펼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35일 만에 당선인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편 투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해리스보다는 마음이 편한 거는 트럼프다라는 이 제목의 리포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스윙 스테이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금은 스윙 스테이트를 제외하고는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스윙 스테이트를 감안하고 난다면은 이 트럼프가 현재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당선까지 필요한 선거인단 수는 270명입니다. 승리가 확실시되는 주는 총 19개인데요. 총 226명의 선거인단을 현재 해리스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스윙 스테이트를 감안했을 때는 트럼프가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필요한 선거인단 수는 총 270명 정도로 현재 집계가 됩니다. 승리 확실시되는 주는 24개인데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현재 51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막상 막하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스윙 스테이트 안에서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한 이 기세를 현재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7개를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네바다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리조나주입니다. 7곳의 선거인단 93명이고요. 경합주 결과에 따라서 당선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먼저 네바다주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측에서 여러 가지 외신들을 조금 취합을 해서 본인들이 분석을 했는데 네바다주는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계산을 해봤을 때 2016년도에 트럼프가 우세를 보였지만은 네바다주에서는 힐러리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바다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2016년 그리고 2020년 모두 다 이변 없이 트럼프가 승리를 한 바 있고요. 세 번째는 애리조나주인데 트럼프 승리 가능성 역전이 높습니다. 우세를 보였던 후보가 실제로 승리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서는 네바다만 해리스가 승리 가능성이 현재 점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현재 경합주 4곳입니다.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조지아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곳만 승리하면 270명을 결국에는 선거인단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보다 한 곳이 더 많은 3곳을 승리를 해야지 선거인단 270명을 모두 다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이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IM증권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증권사에서는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 리스크가 확실히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관세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다만은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2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번 주에 또 중국에서 재정 부양 정책을 서프라이즈하게 내놓는다면 이 2가지 조합이 사실 한국 시장에는 제일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모멘텀이 강화가 될 것이고요. 또 중국 이 전체적인 산업도 역시나 좋아질 것이다. 한국에서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시장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중국 측에서 경기 부양책을 서프라이즈하게 내놓는다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만약에 중국의 재정 부양 쪽에서 좀 실망스러운 이러한 좀 스탠스가 나온다면은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합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라고 IM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그렇게 되면 조정폭이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경기 둔화 압력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도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돈을 풀지 않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는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올라온 기업들 생각해 본다면 IRA 법안으로 올라온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칩스 법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야지 불안정성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사안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또 오늘 주목해볼 만한 헤드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선 이슈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함께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하이브 소식입니다. 넉 달 만에 주가 20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선방했다는 증권사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성장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엔터 업계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는 점, 그리고 민희진 어도 전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터진 외부 아티스트 동향보고 문건 논란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엔터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위기 속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잇따른 전역으로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증권가 연결해서 하이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소식입니다.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올 3분기 연결 매출액으로 2조 4,353억 원, 영업이익으로 4,702억 원 기록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와 19%가량 증가한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높은 이익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온 시스템의 인수도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고가 인수 노이즈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한온 시스템 정상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꼽았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디어유입니다. 중국 텐센트 뮤직과 본격적인 협업 기대감 속에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국 본토에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본격적인 협업으로 구독자와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오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런칭은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텐센트 뮤직은 QQ 뮤직, 쿠 뮤직과 쿠거 뮤직의 음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플랫폼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총 3개의 음악 플랫폼의 총 유료 가입자 수가 약 1억 2천만 명이고 QQ 뮤직만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약 3억 4천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는 만큼 향후 성장성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KI테크놀로지가 실적 부진 그리고 4분기 적자 지속 전망까지 나오면서 주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I테크놀로지 3분기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는데요.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991억 원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KB증권은 SKIT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4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기존의 매수에서 보유로 낮췄습니다.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K온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가동률 공백에 따른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고요. 이 밖에도 5곳이 넘는 증권사가 오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연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시그널 중에서 하이브 골라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의견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온전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K-팝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IP 확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들과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엔터 섹터가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 이후 4분기부터는 이익 회복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도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내년에는 온전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는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고, 신규 아티스트들의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IP를 바탕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이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어떤 어도어 관련된 그런 부분은 해소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가 탄력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반등세 나타날 수 있을지 하이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후장 공략주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CDMO 업체로서의 그런 지위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트랙 레코드, 레퍼런스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20개사 중에서 17개 회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한 상황이고, 24년 누적 수주 금액은 4.2조 원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CMO와 CDO 모두 큰 폭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제기됐었던 비싸다라는 밸류에이션은 이제는 오히려 저렴하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수주는 계속해서 아직 가동이 되지 않은 5공장 쪽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면서 5공장 캐파도 이제 풀 캐파로 다 차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6공장을 조금 더 빨리 착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 당선자가 누가 되더라도 생물보안법, 중국 제재를 통한 생물보안법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 모멘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우선 13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 130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모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이어지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 IT 투톱 기업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려아연, 세 번째로는 LG화학, 그리고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이버에 대해서 매수세를 강력하게 또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도 연속성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펄어빗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리안테크, 세 번째로는 유바이오로직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펩트론,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 세 번째로는 HLB, 네 번째로는 태성,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통신 쪽, 우주 쪽, 그리고 게임주 쪽으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펄어비스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펄어비스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어제 중국발 훈풍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한국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은
게임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행주가 강세였죠. 앞으로는 게임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되면은 판호 발급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이 한국 게임사에 대해서 판호를 발급한 바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검은 사막과 관련된 이벤트가 다음 달에 개최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오늘 하락장에서도 4% 이상의 상승세 39,2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한때는 39,7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면은 이수페타시스 5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4위권에는 에코프로 머티, 3위권에는 SK하이닉스, 2위권에는 삼성전자, 첫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매도로 현재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5위권은 SK이노베이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SK온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또 어제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로 좀 전환을 했고요. 4위권에는 LNF, 3위권에는 네이버, 2위권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첫 번째로는 하이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는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대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매수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은 5위권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컨텐츠 쪽으로도 오늘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HPSP, 3위권에는 YG 엔터테인먼트, 2위권은 JYP 엔터, 1위권은 SM인데요. 엔터 3사를 연이어서 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5위권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4위권에는 알테오젠, 3위권에는 CNC 인터내셔널, 2위권에는 PSK 홀딩스, 1위권에는 HM파마가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HM파마 어떠한 기업일까요?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내기주들이 사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HM파마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가 공동 창업을 해서 설립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겐 분변 시료를 통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공모가가 23,000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의 변동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HM파마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4% 이상 하락하면서 좀 전에 좀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17,38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17,4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IPO 계속해서 하는 기업들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뽑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양식품입니다. K라면 기세가 아주 짱짱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 라면 수출액이 또 10억 2천만 달러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치 또 한 번 경신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 그 중심에는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삼양식품. 네. 20년 전에 농심에게 1위를 뺏겼던 그 아픔이 지금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지 파동이 법원에서 무죄가 났지만 그 당시에는 SNS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던 시대입니다. 몇몇 신문과 몇몇 방송에 의존하던 몇몇조차도 아니었죠. 거의 한 개의 신문이나 한두 개의 방송.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전 국민이 굉장히 아주 크게 다가오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뭐 다른 의견을 전달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신문과 모든 방송에서 우지 파동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속이름이 아무 인체에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우지라는 그 공업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 이제 거의 뭐 살인 기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삼양식품이 1위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심을 이겨보지 못했죠. 네. 그러다가 지금 와서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주가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인지도상으로도 그렇고 농심을 지금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아주 그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옛날 자료를 검색해 보면서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근데 이게 뭐 무죄 판결이 나고 다 저기 했구나. 뭐 이걸 이제 알게 되겠죠. 자 불닭볶음면 저는 맵찔이라 먹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입에 대본 적도 없고요. 로제 있잖아요. 로제. 로제는 안 맵나요? 조금 로제 매운데. 아파트요? 로제. 로제. 아, 네. 맛. 로제. 네. 네. 안 맵나요? 근데 그것도? 덜 매워요. 아, 덜 매운 것도 안 돼요. 저는 완전히 맵찔이어가지고 예, 떡볶이도 간장 떡볶이랑 궁중 떡볶이, 기름 떡볶이만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못 먹는데 포장지 같은 거가 되게 예쁘고 그 캐릭터도 너무 불닭이 그 이름 뭐였죠? 캐릭터 있는데 호닭인가? 이름을 못 까먹었는데 그 캐릭터도 너무 귀엽잖아요. 굿즈도 나오고 그런 거는 갖고 싶은데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뭐 이게 정말 대박도 아니고 이게 초초초 대박이죠. 네. 지금 올해 상반기 매출액만 5,540억 원인데 이게 삼양식품의 다른 라면들. 그러니까 저는 맵찔이어서 그래서 그 대표 라면 중에서도 농심의 신라면을 안 먹고 항상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을 먹었어요. 저도 맵찔이라 삼양라면 네, 좋아해요. 삼양라면 골드 그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로서 항상 좀 언더독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매출액이 5,540억 원이 그 삼양라면하고 뭐 다른 라면들 있죠. 그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닭볶음면 단일 브랜드로만 5,500억 원. 와. 그걸 올해 상반기에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장이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전략도 틀리죠. 농심은 다 미국이나 해외 공장에서 수출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팔죠. 지금 삼양식품은 해외 공장이 없고 국내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배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부족한데 내년도에 밀양 2공장이 완공 예정인데 이 공장을 완공하면은 지금 24.3억 개를 뽑아낼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장을 풀 돌렸을 시 지금 17억 6천 개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24억 개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제 밀양 1공장을 중국 시장 타겟으로 하는 공장으로 삼고 밀양 2공장은 이제 떠오르는 미주 시장을 공략하는 공장으로 삼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요것에 더해서 이제 삼양식품은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 성수동을 좀 멀어서 좀 못 가시죠. 성수동 자주 가시나요? 성수동은 자주는 못 가죠. 간 적 있나요? 가본 적은 최근에? 있죠. 예. 성수동이 요즘에 팝업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팝업. 네. 무슨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로 나왔을 때 거기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가 한 뭐 길어야 한 달, 짧으면 2주 정도 운영하면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CEO들이 많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 용가리가 사라졌다. 아세요? 하림? 하림. 야리. 네, 저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 병아리를 키우시다가 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하셨어요. 김홍국 회장이. 어, 그래서 지금의 어떤 대기업을 이루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펜오션까지 인수하고 이제 예. 그렇죠? 이제 그 H&M 인수설까지 있었잖아요. 끝에 어그러졌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용가리가 사라졌다고 이제 하림의 그 용가리 치킨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어요. 그래서 용가리 쿠션도 선물로 주고 치킨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냉동식품 김홍국 회장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직접.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에서 뭐 H&M이 다시 인수 매물로 나오면은 인수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알짜죠. 그 양재동에 그 물류센터 확장하는 거, 거기 고층 건물 세우고 밑에 물류센터 세우는 거, 그거 작업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삼양식품도 지금 성수동에서 제겐펄스라는 지금 그 신 브랜드 이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김정수 부회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따님과 함께 불닭볶음면을 만들었다고 알려지신 네. 따님이 불닭을 먹으러 갔는데 이거를 라면에 접목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김정수 부회장이 요거를 이제 불닭볶음면의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스토리가 알려져 있는데 제겐펄스 파워스토어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용가리가 사라졌다는 사실 신제품 출시 부분은 아니었고요. 하림의 용가리 치킨은 나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추억과 젊은이들과 뭐 그 오래된 추억을 간직하신 그 분들의 어떤 화합의 자리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신 브랜드였습니다. 신 브랜드를 홍보하는 자리였고 제겐펄스가 식물성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정수 부회장이 불닭볶음면하고 이 지금 제겐 펄스를 앞으로 그 시너지가 나는 딱 들었을 때는 사실 어울리진 않거든요, 사실. 불닭볶음면은 뭔가 맵고 뭐 굉장히 자극적인 라면인데 이거는 식물성 헬스케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약간 담배 인상공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는. 그렇죠? 저번에 우리 담배 인상공사 다뤘지만 담배랑 네. 인삼을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 플래시 캐피탈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라면이 뭐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더라도 많이 먹으면 이제 지방도 많고 이러니까 팜유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식물성 건강식이란 말이에요. 밑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소개한 게 지금 성수동에 가보시면은 파버스토어에서 지금 그 체험도 하실 수 있는데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간편식과 단백질 음료,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지금 일단 내놓거든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두 가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즘에 이거 건강기능식품에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잠 잘 오는 거. 잠 잘 오는 음료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엄청 많아요.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딥슬립 포션 아시아 간다.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증진시키는 에너블라스트 포션 원타시샷 2종. 그 다음에 아까 냉동 간편식이죠. 냉동 간편식, 뭐 용가리도 냉동 간편식이면 그거 건강을 위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병아리 콩을 갈아 만들어가지고 만든 무슨 플레인과 핫스파이시 맛을 가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에 해바라기씨, 햄프시드, 뭐 튀김옷을 입힌 크리스피 플랜트 바이츠 2종. 뭐 이런 것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 음료 프로틴 트록. 이제 이름만 들어봐도 건강한 뭔가 느낌이 쏙쏙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새로운 브랜드로 런칭을 해서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해서 지금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닭볶음면이 잘 나가니까 이 시너지죠. 삼양식품의 다른 브랜드를 찾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삼양식품에 이제 라면이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른 것도 홍보를 같이 곁들여서 해요. 예를 들어 사또밥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지금 오리온이나 이런 데는 과자가 강세잖아요. 오리온은 라면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과자류가 있는데 또 오리온만큼의 과자류 폭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도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저도 사또밥을 좋아하거든요. 네. 안 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하드캐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그 섹터의 브랜드들까지 이끌어가는 효과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고 있죠. 그런 자신감 때문에 제겐펄스라는 생소한 이 컨셉의 브랜드도 런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요거가 조금 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새로운 브랜드가 어떻게 자리 잡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라면을 뛰어넘는 건강식 분야로 사업을 또 확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호실적 발표에서 오늘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7% 넘게 뛰고 있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또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어떤 좀 중요한 장면이 있었죠. 그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얼마 전에 열렸잖아요.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차를 같이 타고 경주용 차를 아키오 회장이 그 레이서시잖아요. 직접 드래프트를 하면서 아스팔트를 가르셨죠. 보셨죠? 거기에 이제 용인 스피드웨이가 네. 삼성그룹 거니까 이재용 회장도 참석을 했었고. 근데 그 세 명에다가 한 명이 더 있었죠.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였어요? 한국의 컴퍼니 그룹 참석하셨잖아요. 조현범 회장 보셨나요? 키는 제일 작아서 좀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어요. 정의선 회장이 덩치가 워낙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스피드웨이가 이제 삼성그룹 거니까 이건희 회장 때부터 만들어서 거기서 경주를 했던 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개를 하는 면에서 참석을 하고 일찍 빠지셨어요. 네. 지금 삼성그룹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세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조현범 회장이에요. 근데 왜 여기 타이어 회장은 왜 거기 갔을까요? 정의선 회장하고 지금 무슨 얘기 나눴죠? 아키오 회장하고 뭐 언론에 나온 얘기로는 앞으로 뭐 수소차 동맹을 맺겠다 뭐 이런 거였죠. 네. 아키오 회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캐즘에 빠진 게 우연이 아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정부에서 무슨 뭐 저기 세계적으로 전기차만 강요하는 이 옵션 선택을 강요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우리는 하이브리드도 하고 내연도 하고 수소도 하고 다 할 것이다. 그 소비자들한테 선택지를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수소, 내연기관, 그 지금 뭐 전기차 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수소차 1, 2위가 현대차랑 도요타예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타이어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타이어 회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전기차는 급가속 급감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도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용 타이어는 더 비싸요. 왜냐하면 더 강화되는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서.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도요타라던가 현대차가 전기차만 밀고 있진 않죠. 근데 거기에 왜 참여를 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뭐 자율주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수소차든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전부 다 동일한 거는 뭡니까? 바퀴 없이 못 간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해서 테슬라의 시대가 오던 지금 도요타 회장 말대로 내연기관하고 지금 하이브리드카에서 머물던 수소차의 시대가 오던 자율주행을 가던 바퀴 없으면은 그냥 깡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이어 업체가 여기서 지금 할 일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저깁니다. 이제 한온 시스템을 인수했거든요. 지금 이제 뒤에 후반 과정이 조금 남았지만 이 지금 그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기자가 질문했을 때는 조현범 회장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오늘은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때는 완전한 무슨 완성된 얘기가 안 나왔나 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인수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지분 관계만 주고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지금 그 한온 시스템을 인수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 내연기관차에서는 공조 시스템이 뭐 어떤 역할을 하죠? 겨울철이니까 이제 히터를 틀 때고 여름에는 냉방을 틀 거죠. 물론 냉방, 난방 중요하죠. 차 안에서 덥거나 뭐 추우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하지만 이게 운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공조라는 게 공기 조절 시스템인데 한온 시스템이 그걸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기차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열폭주 때문에 청라 아파트 큰 사고 보셨죠? 열 관리가 자동차의 수명과 생존을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 메뉴였던 이 그 내연기관차는 틀리게 열 관리 시스템이 주력이에요. 엔진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 거는 타이어 회사에서 배터리 열 관리 회사 전체적인 공조 관리가 중심으로 가는 이 자동차의 이 변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발걸음을 함께 한 거죠. 그리고 혹시나 수소차나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으니 그런 현장에도 참여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전기차로도 기울이지 않고 수소차로도 기울이지 않고 하이브리드차도 아니고 골고루 다 협력을 도모하면서 자기가 타이어 회사로서 혹은 나아가서 열관리 회사로서 갖춰야 될 위치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는 굉장히 좋은 인수라고 판단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전달해 드릴게요. 뭐냐면 현대차, 한온 시스템이 지금 현대차 매출 비중이 47%니까 거의 절반을 현대차에 매여 있는데 문제는 현대차 계열사의 현대위아라는 부품 회사가 또 있다는 것이죠. 이 현대위아도 열관리 시스템 통합 회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로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 물량으로 빼줄 경우에는 지금 한국 테크놀로지가 한온 시스템을 인수했더라도 한온 시스템이 지금 갖고 있는 현대차의 물량을 현대위아에 뺏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 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전기차 캐즘 현상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공언한 대로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슈퍼카 회사도 지금 반대했죠. 람보르기니 이런 데서도 소리가 웅 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 캐즘 현상이 길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제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 시너지가 빨리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자금에 대한 부담감만 주어지는 상황이 조금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조금 이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요걸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온 시스템 인수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프로가 있고 또 콘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또 모색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화요일 시장도 거의 마무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앞으로 11월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각 후보자별로 보시는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은 IRA 법안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뭐 관련주도 괜찮을 거고 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되게 된다면 뭐 방산 쪽, 바이오 쪽 괜찮겠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좀 지금 변동성 커지는 부분,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안 좋을 거다. 네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그걸 뭐 예측하고 지금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결국은 네. 대선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불확실성 해소되는 측면이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어차피 어느 쪽이 유력하면은 이제 그런 베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잖아요. 시계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박빙인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는 이제 우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 이런 것까지 다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며칠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고 최대 이제 보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개표를 다 한 다음에 불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떤 사유로 재검표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쨌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개표 결과가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눌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전체적으로 염두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선자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주가 아마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트럼프 후보는 석유나 원자력 확대를 좀 주장해 왔었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게 됐을 경우에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주가 조금 더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도 2차 전지주는 어쨌든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주의 약세에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이나 이렇게 짧게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는 신규라든지 추가적으로 2차 전지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지금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보는 2차 전지주의 위치는 그래요. 물론 이제 4분기까지는 2차 전지주의 실적이 안 좋을 안 겁니다. 좋잖아요. 네, 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에도 적자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분명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전기차 판매도 바닥을 쳤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이후에 환경 규제가 분명히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에는 웃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씩 생길 것이다라는 거고요. 리튬 가격도 바닥을 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봤을 때 해리스 당선 시 일단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트럼프 당선 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단기 조정에 그치고 어쨌든 완만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2차 전지주는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원전이라든지 방사는 두 후보 모두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전이나 방사는 저는 신규 매수는 반대예요.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뭐 매수하든지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당선자가 확정이 된다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니까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초에서 중순까지는 변동성 조금 실릴 수 있고 중순 이후에는 안정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이제 종료가 되면 빅 이벤트가 하나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테마에서 실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라든지 뭐 내년 실적 개선 기대되는 종목들,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좋았다가 좀 개선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사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금 대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결국엔 숫자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오현진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뭐 캐즘이라든지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그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주가 자체는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실적도 4분기 이후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살펴보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FOMC 좀 다루고 갈 텐데 네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FOMC는 다른 FOMC 대비해서 가장 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25bp 인하가 너무 거의 확정적이에요. 맞아요. 지금 패드워치에서도 90에서 95%까지 인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나온 지표를 보면 그 10월 비농업 고용이 1.2만 명 증가로 컨센서스 10만 명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쇼크가 나왔는데 단기적인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용이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25bp 인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고요. 또 10월 실업률도 4.1% 컨센 부합했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 0.4%로 전망치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25bp는 무난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항상 이제 FOMC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보다는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냐 요거에 이제 좀 더 포커스가 있는데 지금 9월 50bp 비컷 이후에 이제 첫 FOMC인데 비둘기 발언에 대한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는지 요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파월 의장이 딱 방향성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직후에 이제 FOMC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정확하게 말을 좀 아끼면서 앞으로의 정책이나 물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너프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크게 이제 힌트를 찾거나 이럴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이제 금통위는 한번 봐야겠죠. 11월 말에 금통위 현재 국내 기준금리 3.25%인데 이게 3%로 인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행주를 또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원래 이제 금리 인하는 은행주의 악재인데 최근에는 좀 다르죠.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대 마진은 커집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는 상당히 낮아졌는데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 폭이 6개월 만에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한은의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주는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번 FOMC는 결국은 국내 은행주랑 연관시켜서 좀 보셔야 되는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FOMC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의 금통위가 중요하고 이에 따른 은행의 실적을 좀 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은행의 실적에 우려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또 그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엮여 있으니까 은행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쪽에서 좀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한국 기업의 실적은 또 수출주가 많다 보니까 그죠, 네. 또 수출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수출을 보면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4.6% 증가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은 10월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주가는 참 못 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AI 서버에 대한 신규 투자라든지 HBM, DDR5 수출 증가했고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좋았고요. 자동차 부품도 동반 성장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분부터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견고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AI 반도체라는 게 GPU 플러스 HBM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현재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을 타 하이닉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한다는 메리트가 워낙 커서 그렇지 삼성전자도 글로벌 업체 40% 점유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AMD에는 타 HBM을 납품하고 있고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퀄테스트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원래 오래 걸립니다. 엔비디아는 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퀄테스트가 확실하다고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의 검증 과정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되는 게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염려하지는 말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파운드리 시설 투자를 축소하고 메모리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성과를 크게 못 내잖아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래서 DDR5 이상이든 HBM의 뭐 12단이든 이런 부분들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니까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는 그런 시도들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길게 좀 호흡 길게 가져가시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인도 시장 IPO가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이제 PER을 25배 받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5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저평가가 정말 극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차가 국내에서 상당한 대규모의 주주 환원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내년 내내 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현대차도 조만간 바닥 잡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분할 매수 하기에 좋은 위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환율이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환율이 5% 올라갈 때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증가하고요. 현대차는 환율이 10원 올라갈 때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환율 효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더 괜찮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도 괜찮았으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긴 호흡으로는 괜찮은 위치다. 이 말씀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좋고 현대차도 좋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HBM 쪽에서 현재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 ETF 드디어 상장을 했는데 네네. 뭐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12종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됐고 그러면 밸류업에 포함됐던 종목이 100종목이니까 이 종목의 수급 개선이 기본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편입 비중이 높은 종목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겠죠. 각각 15% 비중, 그리고 현대차는 8.3%, 셀트리온도 7% 정도, 기아차 6%, 이 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F 편입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많이 담아야 되는 것이니까 수급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다른 ETF와 차별화가 부족하다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밸류업 지수 100종목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한 종목이 거의 편입되지 못했고 의외인 종목이 많이 좀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표성, 수익성, 뭐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실망스러웠던 두 개는 첫 번째는 소외된 저평가주가 사실상 포함이 안 됐다. 이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PBR 상이 50% 이내 기업을 선정했잖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PBR 종목인 줄 알았는데 50% 위의 종목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 한두 달 전에 제가 앵커님이랑 얘기를 할 때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 낮은 기대감 정도만 나와줘도 괜찮다. 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기대감이 발바닥이었는데 지하 5층 같은 이게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쇼크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거래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연내 지수 변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시장이 생각하는 종목들로 좀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도 수시 변경하겠다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평가 종목이 편입되면서 수급 개선 효과가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업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부족하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뭐 지정 감사제를 일정 기간 면제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약해요. 네, 요거 때문에 밸류업 공시를 할 기업은 없어요. 결국은 뭐 주주세액 감면이라든지 뭐 법인세 감면 세액 조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업에는 유인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정책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올 것 같으니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밸류업 지수에 어쨌든 두 종목 포함되어 있죠. 네. 이 두 종목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도 분명히 수급 개선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중국 이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네, 10월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50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건 맞는데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라든지 뭐 지준율 인하, 상당한 패키지 정책을 짰지만 아직은 중국이 목표로 하는 5% 성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4일부터 8일까지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방안 이런 것들이 발표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규모죠. 그래서 10조 위안 이상의 부양 규모가 나온다. 이러면 중국 증시 생각보다 세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으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양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9월 외국인 방한 계획을 보면 전년비 3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42만 명,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고, 이렇게 되면 연계지어서 뭐 카지노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GKL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드랍액 회복이 4분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모아갈 수 있고, 기타 화장품주를 포함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 부양책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 관련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깜짝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젠슨 황 CEO는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 만든 HBM으로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무어의 법칙이란 반도체 직접 회로 성능이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내용인데요. SK 하이닉스와의 동맹을 통해서 더 빠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회사로서 엔비디아는 생태계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컴퓨터 회사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팀 엔비디아의 동맹과 공고함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이 자리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는데요. 최 회장은 엔비디아는 새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한다면서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달라고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젠슨 황과 만났을 때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 요청했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HBM4의 퀄 테스트 통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화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파트너와 협업해서 AI
AI 혁신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팀 엔비디아의 파워를 공개적으로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뉴욕 증시에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죠. 이에 대해서 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엔비디아 시총 1위 시대를 맞이하는 법이라는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의 시총 1위 차지는 시간 문제라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시총 1위 기업의 변동은 증시 전반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인데요. 현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3파전이 기업 혁신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AI를 중심으로 혁신이 나타나고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시총 1위에 새로 등극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향후 1년간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 공급사들로도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을 만들 때 꼭 쌓을 때 필요한 장비인 TC 본드를 공급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테크인과 주성 엔지니어링, 넥스틴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견고해지고 있는 팀 엔비디아, 그 수혜가 국내 장비주들로 함께 번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중에 두 분이 보시는 최선호주는 어떤 것일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라든지 이슈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만 보고 조금 시장을 좀 판단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쪽인데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던 SK하이닉스 가지고 오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은 수급 봤을 때는 어떠한 기업이 최선호주이십니까? 네, 최근에 좀 기아가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고 좀 수급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인 기아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저희가 팩트체크 코너에서 만나봤던 두 기업입니다. 자동차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인데 먼저 박수문 대표님 SK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 뭐 제가 뭐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최근에 상당히 좀 핫하고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죠. 아무튼 SK하이닉스를 뭐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SK 서밋 2024가 좀 열리면서 그 관련해서 젠스왕의 영상 메시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어제도 SK하이닉스가 5% 정도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크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현재는 좀 약간 좀 약보합을 좀 보여주고 지금 현재 조금 약보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단타로 우리가 대응할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제품들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상당히 좀 빨라요. 상당히 좀 빠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HM4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을 앞당겨서 지금 현재 시장에 내놓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HBM3 16단 얘기가 좀 나왔죠. 이 부분들 또한 내년 초에 초기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SK하이닉스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아무튼 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우존스 30에 지금 편입이 되면서 인텔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들어가면서 시가총액 1위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조 3,9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을 계산했을 때, 원화로 계산했을 때 4,673조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한 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대략 우리나라 한 8년 정도 쓸 수 있는 돈? 그 정도 좀 보면 되는데 여기에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TSMC가 지금 현재 9,935억 달러입니다. 이걸 원화로 계산하면 1,369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40조입니다. 이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라든가 TSMC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게 왜 네네. 이렇게 저평가돼 있을까요? 지금 19만 원에서 네.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좋은 기업인 거 아마 다들 아실 테고 또 네네. 박성호 대표님께서는 이미 좀 가격이 저렴했을 때부터 이미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19만 원, 20만 원대 지금 뚫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어차피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네.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영향이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대략적으로 한 4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강력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4조에서 25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HBM4까지 납품이 이루어진다면 6개월 앞당겨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40조가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이제 140조인데 저는 충분히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으로 단기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더블 이상은 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좋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게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나 TSMC에 비해서 너무나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고 무려 마이크론보다도 더 못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55조 원입니다. 말이 안 되죠. HBM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게 대략적으로 전체 지금 이제 전체 매출의 9%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제 왜곡된 현상은 어차피 저도 오랫동안 주식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투자 심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왜곡된 부분들은 결국은 정상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고 시가총액 2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게 만든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제 가치를 좀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박선주 파트너님, 기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자동차 섹터에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난 6월부터 시장과 같이 좀 밀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10월 미국 판매량이 2자릿수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이브리드와 이 전기차의 구매 욕구가 이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10월 미국 신차 판매량이 14만 7,613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4%나 급증한 수치이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보다 16.5% 늘어난 5만 9,164대를 지금 현재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역대 10월 판매량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단종된 이제 모델과 EV3 등으로 지난달까지 조금 이제 기아가 판매 부진을 하였지만 이번에 다시금 10월에 급증한 판매량을 보이는 결과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기아차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39만 4,215대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나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라면 올해도 미국 연간 판매량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올해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보니까는 이제 폭스바겐이 2위권, 전 세계 2위권에서 3위권까지 빠지고 현대차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주가 현재 좀 잘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기아의 경우에는 수급 받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인스턴트 커피 업계 1위인
동서식품이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합니다. 앞서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 업계가 가격을 인상한 바 있는데 인스턴트 커피 업계도 가격 인상에 동참하면서 커피플레이션, 커피 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서식품은 15일부터 제품 가격의 평균 8.9%를 인상한다고 전했는데요. 동서식품은 국내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 2년 만에 가격 조정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커피 원두, 설탕, 야자유 등의 원재료 가격의 상승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율 상승에 의한 가격 부담 역시 모든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 업계의 특성상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원두 가격은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수입처인 브라질과 베트남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원두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두 나라의 원두 생산량이 급감하게 됐습니다. 고급 원두인 아라비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두인 로부스타 모두 이에 따라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에서 로부스타 원두의 평균 가격이 톤당 4,687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91%, 100%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9월 26일 기준으로는 톤당 5,527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커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서 제품의 가격 결정력이 결국에는 실적의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서의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비해서 매출액에 비해서 매출 원가를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 왔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의 비율이 그래도 한 200억 정도는 항상 남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커피 가격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온전한 매출 상승을 이뤄내면서 커피플레이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현재 3%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공시가 떴죠. 지금 불가리아 이제 대형 원전 2기를 수주했다는 내용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로를 만든 게 한 36개 정도예요. 그 중에서 24개를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공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탑픽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된다. 아무튼 이런 불가리아 그 원전 수주가 이루어진 부분들, 물론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이제 계약을 받았는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PF 자금이 지금 현재 대주주이기 때문에 PF 자금이 대주주라는 건 이제 사모펀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웨스팅하우스가 시공을 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거의 특허 괴물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원전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제 수주를 받아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본격적인 EPC 같은 경우에는 EPC 계약이 돼야지 완전 본 계약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내년 한 초중순 정도 되면 EPC 계약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건설 이제는 좀 상승 쪽이 좀 우리가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 이제 건설업 중에서도 GS건설이라든가 DLENC라든가 이쪽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좋았는데 그 외에 건설업체들은 좋지 못했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출은 늘어났지만 마진율이 좀 많이 적어졌죠.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타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좀 실적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에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분위기인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이제 원전이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고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 탑픽에 들어가는 현대건설, SMR을 비롯해서 대형 원전이 되었던 앞으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건설 이슈의 연속성을 봤을 때 지금부터 더 주목해도 좋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인데 오늘 주가는 안 좋습니다. 박천식 파트너님께서 이 기업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자, 미국 대선 해리스 관련 종목이죠. 일단 뭐 종속회사로 이 카나비스 메디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 이제 관련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쪽 관련뿐만 아니라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전년 대비 일단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지금 증가가 되면서 좋은 실적을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평광판용 보호 필름을 제조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삼성 SDI 중국 공장의 디스플레이용 필름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삼성 SDI가 이 5성 첨단 소재의 제품 주문량을 늘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저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해리스 쪽 선거인단이 많이 뽑히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이슈로 강력한 주가 상승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770원 이하로 한번 여러분들이 노려보시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2,100원 이상 바라보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를 좀 이용을 해서 1,77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그 위에 단까지 한번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되든 HD 현대일렉트릭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지켜냅니다. 이미 앞서서 박수원 대표님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 지금도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올해 처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그 주식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35.5%까지 무려 15% 이상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위 얘기해서 주식을 베팅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수주 물량도 지금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세 회사가 있죠. 제가 들고 나온 HD 현대일렉트릭이 있고 효성중공업이 있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이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중국 쪽에 또 생산할 수 있는 변압기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 수주 물량도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7조가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좋고 기관의 수급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이제 행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질 거다. 그에 따른 또 3분기 이번에 실적이 발표되었지만 나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흐름들이었고 4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내년 또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최근에 또 파이낸셜 타임즈랑 히타치 에너지 쪽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히타치 에너지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압기가 수요를 전혀 못 따라잡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변압기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 납품 기간이 그 리드 타임이죠. 리드 타임이 거의 3년에서 4년을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HD 현대일렉트릭 앞으로도 계속해서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꽃길만 걸을 HD 현대일렉트릭 만나보고 왔고요.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좀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수혜주로 계속해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흔들려도 계속해서 잘 가는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CI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희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최근에 좀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 장비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은 그렇게 주가도 많이 이제 부각을 덜 받았고 또 실적도 상당히 전년 대비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이 부각을 받게 된다면 장비 쪽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전공정에 해당하는 다양한 장비를 만들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거래처로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노스볼트 다양한 회사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 이유가 있죠. 바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사업과 그리고 전고체 제조 장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공급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오늘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관련 이슈로 지금 현재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전고체 장비 쪽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고체 장비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연속식 믹서를 생산하는 이 TSI와 사업적인 협력을 또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움직이면 TSI도 같이 움직이는 또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종목 같이 놓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IS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일 금투세 관련 이슈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좀 상승을 해줬고 오늘 오전 시장까지는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하락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 있어서 좀 관망세가 짙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좀 약세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장중한 때 좀 강세의 흐름들도 보이긴 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재차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종가 기준에서는 약세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큰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관망세가 이어진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좀 전략적인 흐름들을 본다라면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면서 건설주들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오늘 업종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건설주 오늘 시장에서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종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는 거는 좀 코스맥스 좀 보고 있고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최근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화장품주들도 함께 좀 동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맥스는 여기에 따라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기술적으로 볼 때도 현재 구간에서는 122동 평균선에 대해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장기 매물대를 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의 좀 유동성을 이용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보고 내일 장 대비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호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훈풍이 좀 오래 이어져 주길 바랐건만 그렇죠. 오늘은 결국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로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 제가 봤을 때 좀 명확해진 게 하나가 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그동안에 빠진 게 금투세 때문은 아니었다. 아. 이거에 대한 것을 오늘 시장이 좀 약간 증명을 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수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상승시킬 수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의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뭐 대선 얘기가 계속 나왔을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누가 되든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먼저 해리스를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시장에서 증권 뭐 방송 경제 방송 보다 보면 해리스 관련주가 뭐가 있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네. 트럼프 관련주 더불어서 근데 해리스 관련주가 시장에서 포커스윙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을 승계하는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된다라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해리스 관련주라고 속해 있는 뭐 신재생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죠. 미국의 만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여당이 밀고 있는 산업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이 투자자들한테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쪽은 거의 없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이제 전전 정권 때 트럼프 1기 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으로 2,500을 처음 돌파한 게 트럼프 정부 그 초기거든요. 네. 2016년도 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 시작해서 지수가 한 10개월 정도 계속 오른 적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2,500을 돌파한 게 이제 트럼프 정부 때인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조금 우려하는 듯한 느낌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 위기가 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을 차지하고 가장 시장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스크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금리거든요. 그 보복 관세로 인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보편 관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수입물 미국 기준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FOMC 회의 연준에서 아무리 그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금리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조금 그 우려감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약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 실적이 대부분 공개된 상황 속에서 치열한 눈치 보기 속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유가 뛰었고 국채금리 달러 가치는 조금 또 내려갔고 비트코인은 추가로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좀 어느 때보다 큰 이런 때인데 오늘 또 시총상해주도 우리 다 대부분 내리면서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떤 변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중에 한 점심시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좀 약간 보합세였었는데 상승 종목 수가 압도를 했었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종목 넘게 오르고 있었었는데 장 막판에 좀 약간 내려왔었죠. 지금 시장에서 뭐 어떤 미임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 단기간에 좀 약간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 조금 뭐 그렇게 좀 약간 흘려 보내셨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시 정도 우리나라 시간에 2시 정도서부터 아마 투표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길게는 뭐 일주일까지도 그 당선자가 확정이 되는데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그 관조적인 입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멀어져서 뭐좀 지켜보는 느낌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도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큰 주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은 어제 상승을 뒤로 하고
내려가고 소폭이지만 약세로 이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약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0.47% 전일 대비 약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포인트가량 내려가고요. 2,576.91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33% 약 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2.5포인트가량 내리면서 751.57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 0.5%대 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 오늘은 다시금 출회가 되네요. 외국인이 1,700억 원에 기관은 2,700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가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은 4,170억 원가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주체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1,164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773억 원, 43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5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은 변동성이 지금보다도 더 커질 수도 있고 관망세가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또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시장을 짓누를 만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요. 전고체 쪽이 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핵심 광물 쪽이 2.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 상위별로 보면은 철강 금속 쪽이 1.7%, 조선 쪽이 1.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2차전지 소재 쪽, 페인트 쪽도 모두 다 강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지수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6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여전히 2,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378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1,400원대 아래이긴 하지만 여전히 1,400원대를 계속해서 쫓고 있는 상황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의 하락이 사실 좀 아쉬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1.8%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AI 서밋을 개최를 했고 이곳에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HBM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을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다시 한번 관련된 사안이 부각되면서 SK하이닉스가 7% 넘게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는 약보합 수준에서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8% 넘게 하락하면서 57,6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엔솔 1.4% 넘게 하락세, 삼성 바로직스 1% 가깝게 하락세, 현대차 0.6%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1.6% 넘게 하락세, 기아가 0.4%의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괜찮고 기관의 수급도 괜찮습니다. KB금융 0.3% 강보합권, 네이버가 드디어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다시 자리했습니다. 오늘 0.46% 넘게 상승하면서 176,5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결국에는 시가총액 10위권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9위권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홀딩스가 이에 따라서 11위권까지 빠졌고요. 신한지주 오늘 0.5% 약보합권, 고려아연 1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125만 원대 위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 1% 넘게 하락세, LG화학이 0.4% 넘게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0.8% 상승하면서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나홀로 상승세, 그리고 알테오젠 2%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5에서 8%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그만큼의 약간의 조정 나왔고요. HLB 3% 넘게 조정, 리가캔바이오, 약포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엔캠은 계속해서 빠집니다.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3.8% 넘게 하락하면서 17만 3,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휴젤 1.5% 넘게 상승세, 클래시스, HPSP까지 일제 1.7% 그리고 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소폭의 약세로 동반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 대선, FOMC, 중국 전인대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계감이 높고 경계감이 짙다 보니 좀처럼 거래 대금도 좀 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종목 장세만 짙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한 주, 불확실성이 이 경계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한 주이기 때문에 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내일장 대응 전략 그래도 함께 세워보시죠. 내일은 이제 대선 후보 관련 이슈, FOMC 기다리면서 중국 전인대까지 계속 이슈가 기다리게 될 텐데 내일도 변동성을 무시할 수가 없겠어요. 이번 주처럼 이제 이 빅카드가 3개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참 드문 경우인데.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네이버 뉴스를 보고 네. 웃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른 게 없는데 시가총액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얻어 걸렸다? 다른 기업들은 이제 내려왔다는 네. 뜻이 되겠죠. 사실 네이버가 바닥에서 좀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제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금 이제 전인대 얘기 잠깐 전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전인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짝수 달에 열립니다. 중국 기준에서 이제 중국 기준이 아니라 짝수 달에 열리게 되는데 11월 달에 전인대가 열린다라는 것은 조금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중국에서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대선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건지 좀 약간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위안화 절하가 잠깐 됐었는데 그 카드도 좀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떤 오피셜로는 1조 위안이다, 2조 위안이다. 며칠 전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10조 위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조 위안 같은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900조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긴 합니다. 근데 중국이 얼마 전서부터 계속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실행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에서 좀 약간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쪽에서는 아마 이러한 식으로 전략을 잡겠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경기부양책보다 트럼프가 되면 더 큰 거를 내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안화 절하 같은 카드를 한 번 더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불을 이제 놓는 게 이제 위안화 절하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그 페드와치에서 이제 금리 인상 예측치를 보고 왔는데 네. 보통은 이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내리느냐 갖고 이제 그 확률이 나오는데 지금 페드와치 들어가 보면은 0.5냐 0.25냐 갖고 이제 비교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지에 대한 확률은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25에 95.5% 확률로 0.25% 내릴 것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의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드와치가 거기서 이제 예측치가 틀린 적은 제가 주식하면서 한 번도 못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25 bp를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시장이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국 전인대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FOMC 회의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영향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누가 될지 궁금하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사실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기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되든 간에 이렇게까지가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어떤 대선 관련돼서의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그래도 또 우리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결과가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모로 좀 기다려봐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앞서 네이버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네. 오늘은 약세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들은 좀 앞으로 올라올 여력이 있을까요? 물론 시장이 좀 좋아야 올라오겠죠. 원래는 그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언택트라고 해서 오버슈팅이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뭐 대장주였던 거는 뭐 시장에서 다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럼 그때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 어떠한 이유로 내려갔냐 하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볼 것이다. 성장주들이니까 어떤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금리 인상 시기에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물론 지금 다 회복을 해서 고점들을 갱신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정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카카오는 좀 약간 사적으로 노이즈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라는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냄새만 나도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 뉴스의 타이틀로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만 나와도 막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성장주니까. 그렇죠. 가장 금리 인상의 피해도 받고요. 네. 어떤 센티멘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전에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차트 두 개를 놓고 보면 완전 거의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는 시장에서 어떤 그 실적적인 측면이나 사업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약간 그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카카오나 네이버 중에 하나는 내가 봤을 때 금리 인하도 되고 많이 떨어졌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으니까 둘 중에 뭐 살까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아마 대부분 우리 2대1 시청자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 시총 10위를 탈환했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더 좋은 전망 받아가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AI를 기점으로 주도주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도 네이버가 조금은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흐름도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장 시초간 공략주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엔터, 2차 전지, 게임 이쪽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네. 내일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 엔터와 게임이 좋았던 이유는 뭐 다른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자유롭고 거의 피해를 받을 수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어떤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은 악재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호재가 좀 묻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NC소프트를 봤을 때 물론 뭐 중국에서 판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12년 만에 적자가 나왔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 게임주 하나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뭐 비중은 뭐 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게임주 하나 정도 넣어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NC소프트, 네오위즈, 뭐 펄어비스 이런 좀 굵직굵직한 게임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들을 좀 만들고 있죠. 저는 이제 펄어비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뭐 검은 사막, 붉은 사막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얼마 전에 올 여름에 쇼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이제 검은 신화 50이라고 너무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과 거의 똑같은 3인칭 게임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붉은 사막이 지스타에서 시연이 되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온라인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는 게임이죠. 이게 터진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게임인데 과연 어떠한 유저들한테 느낌을 줄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또 중동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사거든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뭐 제목에 다 사막자가 들어가서 이게 중동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이 이제 그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아직 기대작이긴 합니다만은 진짜로 중동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아무튼 검은 신화 50과 이 펄어비스에서 나오는 붉은 사막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 고사양 게임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PC에서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느냐거든요. 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게 그렇게 고사양이 아님에도 PC에서 잘 돌아갔던 부분이 유저들한테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일단 중국 판호가 지금 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게임주들의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 네. 거래량도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뭐 그렇게 길게 보진 않아도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굵직굵직한 게임주들은 하나 정도 포트에 담아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47,0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게임주 하나는 포트 편입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목표가 47,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4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석유류는 지난해 10월보다 10.9%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1.2% 올라 전체 물가를 0.1%포인트 올렸습니다. 특히 채소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5.6% 오르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 의왕 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향후 5만 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경기도 의정부 용현,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구역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이브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이브의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5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4%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5,278억 원으로 1.9% 줄었으며 순이익은 14억 원으로 98.6% 하락했습니다. 콘텐츠와 팬클럽 매출 등 간접 참여형 매출이 작년보다 31.8% 늘며 선방했지만 공연과 광고 등 직접 참여형 매출이 18.8% 줄며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KT가 IPTV 최초로 8K 화질을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셋톱박스를 공개했습니다. KT는 오늘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세더 동대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기술을 적용한 지니TV 셋톱박스 4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세계 최초로 IPTV 셋톱박스에 8K UHD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KT는 칩셋은 성능이 50% 높아진 중앙 처리 장치와 AI 전용 프로세서를 탑재해 콘텐츠의 화질과 음질을 최적화하고 고객 시청 데이터를 학습한 맞춤형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이게 윤곽이 잘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단부터 현지 전화 연결까지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놨으니까요. 이번 대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선 후 전망 그리고 앞으로 영향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